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86회입니다. 곽해의 문객 중에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자 그 유학자를 죽이고 그 혀를 잘라버렸다. 관리들이 이 문제로 곽해를 추궁했으나 실제 곽해는 아는 것이 없었다. 결국 관리들은 곽해의 죄가 없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사대부 공손하게 반대했다. 곽해는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혁혁으로 자처해 권력을 농단해 왔으며 그의 눈짓 하나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비록 곽해 자신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직접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으면 이런 대형 무도의 죄에 해당한다. 그라에 마침내 곽해가는 밀문지화를 당하였다. 53. 골계 열전, 언사가 유리하고 사유에 막힘이 없다. 일제공자는 국가를 다스리면서 육경의 역할을 동일하였다. 예경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규범하고 악경은 사람들의 조화와 통합을 촉진시켜준다. 또한 서경은 과거 사적과 전장 제도를 기술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본받게 하고 거울을 삼게 하며 시경은 성인의 심의를 전하여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역경은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하여 춘추는 정의로서 12국체를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태사공은 말한다. 우주의 범위는 비할 법 없이 광활하니 위대하지 아니한가. 담소를 나누는 중 미묘한 함축으로서 사이에 적중하고 동시에 분규를 해결시켰다. 1. 운지 오래지만 한 번 울면 모든 사람이 놀랄 것이다. 순우군은 제 나라의 대를 차이로서 키는 7척이 안 되어 작아서나 말재주가 되나 제후국들의 자주 사실을 가서도 한 번도 임무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제나라 왕이었던 위양은 수수께끼를 좋아하고 엉뚱한 음악에 탐내가 있으며 밤을 낮삼아 음주에 도취하여 정사는 아예 대신들에게 내맡긴 채 환락에 빠졌었다. 그라의 조정백관도 환락에 빠지고 정치는 부패하여 제후들이 모두 침략해왔다. 바야흐로 국가의 전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떤 임금도 감히 왕에게 직언하지 못했다. 수르고는 수수께끼에 빗대 왕에게 간언하였다. 나라 안에 큰새가 있는데 대걸 뜰에 앉아 3년 동안 날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대왕께서는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정색하며 대답했다. 그 새는 난지 오래됐지만 한번 날아타면 하늘까지 오를 것이며 또 운지 이미 오래됐지만 한번 올라타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즉시 72개 현의 혈령에게 조회를 소집하여 그중 잘한 한 명에게 상을 주고 나쁜 한 명을 진형시켰다. 그리고 병사를 출전시켜 적을 방하니 제후들이 매우 놀라 제나라로부터 빼앗았던 땅을 모두 되돌려주었다. 그러하여 제나라의 위세는 36년 동안 계속 절취됐다. 제나라 위양 8년에 초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공격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은 조나라의 순우군을 파견하여 출병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 100근과 4마리 말 이끄는 수레 10대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에 순우군은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었는데 어찌나 크게 웃었는지 관을 맨 끈조차 모두 끊어져 버렸다. 왕이 이 관계를 보고 선생은 선물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라고 묻자 순우군은 대답했다. 어찌 감히 적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웃는 것이오? 그러자 순우군이 말했다. 제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 길가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돼지족발 한 개와 술 한 잔을 올리면서 깊은 골짜기에는 광주리에 가득 찬 수확이 있고 낮은 들판에는 수레에 가득 찬 수확이 있을지어다. 오곡도 모두 잘 여물어서 집안 구석구석까지 가득 차도록 하옵소서라고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찮은 재물을 바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기원하였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자 황금, 청금과 굿을 열차 그리고 4마리 이끄는 수레 100대를 조나라에 보내기로 했다. 순우군이 조나라에 가서 조나라 왕을 만난 뒤 왕은 정병 10만과 전차 1000대를 내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나라는 즉시 군대를 철수하게 됐다. 그 후 위왕은 크게 잔치를 벌이고 순우군을 불렀다. 선생은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취하오? 저는 한 마리를 마셔도 취하고 한숨을 마셔도 취합니다. 아니 한 마리를 마셔도 취하면서 어떻게 한숨을 마실 수 있다는 말이오? 그러자 순우군이 대답했다. 대왕 앞에서 술을 마시면 의사가 옆에 있고 재판관이 뒤에 있으며 저는 황공하여 엎드려 마시기 때문에 한 마리를 마시면 그 자리에서 취해버립니다. 만약 어머님 앞에서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제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꿈치가 닿도록 몸을 굳혀 무릎을 꿇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야 남의 잔을 받아 먹기도 하고 가끔이 나서 손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잔을 기울이다 보면 두 말을 모두 마시기 전에 취하고 말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뜻밖에 만나 즐겁게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허물없이 사사로운 일을 말하며 술을 마신다면 대여섯 말을 마셔야 겨우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곧 불안이 일어나게 되고 즐거움이 극한이 되면 곧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만세가 모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도 극단으로 치닫지 말아야 하며 만약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반드시 쇠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우군은 이러한 말로서 위왕에게 강곡하게 풍자에 경고하였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날 이후 밤을 재우는 술잔치는 모두 중지하였고 순우군은 각국 기빈을 접대하는 조정안이 임명하였다.
제나라 종실에서 연회를 베풀 때면 순우군은 자주 와서 함께 술을 같이 하였다. 이 청백리가 되는 이 차라리 주께서 우맹. 이후 100여 년 뒤에 초나라에 우맹이 있었다. 그는 감옥이 뛰어난 예능이었고 키는 팔찌였으며 말재주가 뛰어났고 자주 우스갯소리로 소왕에게 풍화했다. 당시 초나라 장왕에게는 아끼는 말이 있어 궁궐의 방에 살게 하면서 아름다운 비담옷을 입히고 침실을 싸게 했으며 꿀에 대추를 먹였다. 그런데 그 말이 비만치에 걸려 죽게 되자 왕은 모든 신하에게 상복을 입히고 관은 대부 예부를 갖춰 만들도록 하여 장례를 치렀다. 신하들이 부당하다고 반대하자 왕은 크게 노하여 엄명을 냈다. 누구든 말의 장례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은 죄를 지겠다. 그 뒤 우명이 궁전에 들어가 대성통을 하였다. 왕이 그 까닭을 묻자 우명이 말했다. 그 말은 대왕에게 가장 아끼는 내마였습니다. 두 번 다시 구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죽은데 우리 초나라 같은 강대국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말을 대부 예우로서 장례 지낸다면 너무 초라하게 될 것이니 바라건대 군주의 예우를 가져 장례식을 거행하시옵소서. 이에 왕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군주의 예우를 가질 적에서 우명이 대답하였다. 관 속은 보석을 아루새기에 받고 무늬를 그린 오래된 나무로 덕가지 곽을 만들며 단풍나무 등 좋은 나무와 꽃으로 그 일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후자를 동원하여 무덤을 하고 노인과 아이들을 동원하여 흙을 파오게 하여 한나라와 윗나라의 자신이 뒤쪽에 소유하고 좋은 제물로 제사를 올리며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1만호의 땅을 마련하시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각부의 모든 사람들이 대왕께서 말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친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호가 그토록 심했다는 말이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왕이 한숨을 쉬며 묻자 우명은 대인이 대답했다. 저로 하여금 대왕을 대신하여 그것을 6종류의 짐승과 마찬가지로 안장하게 해주소. 아웅이를 바깥박으로 하고 구슬을 왼쪽 가르로 삼아 잘게 선 대추와 생강을 섞은 뒤에 목탄을 밑에 깔고 오골로와 제사 지내며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빛을 배경 삼아 사람의 뱃속에 장례를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은 곧바로 말의 시세를 주방을 담당한 태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초나라 재상 손수호는 우명의 현명할 말하고 항상 우다했다. 그러하여 손수호가 병에 걸려 죽게 될 때 아들을 불러 요했다. 내가 죽으면 너는 틀림없이 가난해질 것이다. 그때 우명을 찾아가 나는 손수호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여라. 손수호가 죽고 몇 년이 지나자 그 아들은 과연 가난해져서 나무를 짊어지고 다니며 팔아 겨우 입에 붙이라는 신세가 였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우명을 만나서 나는 손수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갈 때 제게 가난해지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유언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우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먼 타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우명은 손수호의 의관을 흉내내어 입고 다니는데 얼굴 모습이며 말투 그리고 손짓까지도 똑같이 흉내냈다. 그렇게 1년을 흉내내자 왕과 조정의 대신들은 손수호가 살아있는 것으로 알 정도였다. 어느 날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우명이 앞으로 나가 왕의 장수를 빌자 왕은 깜짝 놀라며 손수호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리고는 손수호를 그리하여 우명을 재상으로 임명하도록 하자 우명이 입을 열었다. 바라건대 집에 들어가 채워 언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3일 이후에 돌아와 세상을 위하였습니다. 왕이 일을 하가인데 사흘 후에 우명이 다시 왕을 찾아뵈었다. 왕이 그대의 처가 뭐라 하였는가라고 묻자 우명이 대답하였다. 처는 재상을 맞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찍이 송수고 대왕께서도 재상으로 충성을 다하고 또 청년결박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대왕께서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 아들이면 송곳 하나 꽂을 만한 토리도 없고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한 채 나무를 팔아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손수고 대감처럼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필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명은 노를 엎드렸다. 왕은 즉각 우명에게 사과를 하고 손수고의 아들을 불러들여 400고의 땅을 주어 손수고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고 이후 10대 동안 가문이 번성하게 됐다. 우명의 이러한 지혜는 시기보자가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명이 활동한 지 200년 뒤에 진나라에 우전이 있었다. 3. 사슴이 직병을 물리칠 것이니 우전. 우전은 진시황 시절 가무에 능한 예능인으로 키가 작았다. 그는 우스운 말을 잘했는데 모두 돈이 합당했다. 하루는 진시황이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도중에 비가 내려 뜰 아래에서 호위하던 자병들이 모두 비에 젖어 추해들었다. 우전은 그들을 딱하게 여겨 쉬고 싶지 않냐고 묻자 그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쉴 수 있기만 해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에 우전이 말했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이해하고 대답하라. 조금 후 술잔치가 본격적으로 흥이 올라 관객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만세 소리가 울려 그랬다. 이때 우전이 난간에 나갔다 호위병하고 군수를 불러 사병들을 일제히 이해하고 대렸다. 그러자 우전이 큰 소리를 말했다. 너희들 키만 크지 별 보여줬구나. 비가 쏟아지는데도 거기서 서 있다니. 나를 봐라. 키는 작지만 이렇게 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자 진시황은 호위병들을 두 번으로 나누어 반씩 교대로 쉴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날 진시황은 대원전을 확장하여 동쪽 한국관에서 서쪽의 응지방까지 넓히는 것이 어떻겠냐고 신하들이 물었다. 그러자 우전이 아랬다. 매우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기르다가 저기 동쪽에서 침이 오면 사슴과 노를 지켜 적을 불로 들이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왕정한 즉시 그에게 중재했다. 그 후 이세 황제가 저기에 함양성에 오치를 하려 했다. 우진이 황제에게 알렸다. 매우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폐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원래 신이 폐하께 그렇게 칭을 드리려 했습니다. 함양성에 오치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비용을 때려나 고생했겠지만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치를 한 성은 대단히 번쩍거려서 적들이 오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칠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칠을 하는 생각을 말리는 큰 방들을 찾기가 오히려 곤란하답니다. 이세 황제는 웃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 황제가 피살되었고 우제는 한나라에 기순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 세상을 떠났다. 삼천갑자 동방석. 궁중에 몸을 숙이다. 저소손 선생은 말한다. 나는 여행이도 경전을 익힐 줘서 난관을 지냈고 외가 전어를 익힐 좋아했다. 주제님께 골제 이야기를 써서 태상공 원저 뒷면에 붙이니 일도가 물서 견문도 넓히고 후세의 후사가들이 읽어 마음이 상쾌하고 깨닫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무제 시대에 동방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로부터 전해오는 서적과 유과 정학을 좋아하고 수많은 제자백과의 책을 널리 읽었다. 그가 막 장안에 올라왔을 때 관청을 찾아가 왕에게 바치는 글을 올렸다. 자그마치 목간 3천장에 되는 엄청난 분량이었다. 관청에서 2명을 확인해 그 목간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2사람이 간신히 들어올릴 정도였다. 우제는 그거를 처음부터 읽어나가는데 읽다가 피곤하면 중단 표시를 하면서 읽었다. 2개월이나 걸려서 겨우 그것을 완전히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우제는 동방석을 왕관에 등려하고 척근을 이야기했다. 무제는 자주 동방석을 불러 이야기를 시켰다. 그때마다 무제는 항상 기뻐했다. 그는 자주 무제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끝나면 먹다 남은 고기를 모두 품에 넣고 돌아갔기 때문에 옷이 매우 떨어졌다. 황제가 그에게 몇 차례나 걸쳐 비단옷을 하살해도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손으로 받친 채 그냥 나갔다. 그는 이렇게 하사받은 돈이나 비단으로 장안의 젊은 미인을 맞았다. 하지만 대부분 1년도 못되어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했다. 이러한 식으로 하사받은 돈과 자산은 여자에게 모두 소멸했다. 황제 주변에 있는 약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그러한 동방석을 미치가기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무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만약 동방석 일을 하는 데 있어 그런 일들마저 없었다면 너희들이 어찌 그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어느 날 동방석이 궁궐 안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난관이 동방석에게 말을 건넸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자 동방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른바 궁중에 응가하는 사람이라고. 옛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피해 깊은 산속에 숨었지만 말이오. 동방석은 주인이 베풀이지 얼굴하게 술기운을 이게 되면 땅에 엎드린 채 노래를 부르다. 금마문이라는 궁중의 황관을 관리하는 관청의 문을 말하면 문 옆에 동마가 있기 때문에 금마문이라 칭하였다. 천하가 태평하면 영웅이 없다. 어느 날 궁에서 박사들이 모여 국사를 토론하던 중 동방석의 말이 나오자 모두 비판하였다. 옛날 소진과 장인은 우연하게 우주를 만났고 바로 재상을 지어 오를 수 있었고 그 언택이 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선왕들의 치구의 방책을 연구하고 성인의 업신처세의 도리를 융마하여 시경과 서경 그리고 제자 백가의 말씀을 모두 외울 정도입니다. 더구나 문장에도 때나 천하의 견줄차림이 없다고 자보고 있습니다. 가히 견문이 넓고 청명하여 다재다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하를 받들기 연 수십 년이 흘렀지만 벼슬은 고작 실황에 지나지 않고 지위는 창을 잡는 위사에 불과하니 혹 어떤 실수라도 있었는지요. 대체 무슨 곡절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동방상이 정색하며 대답했다. 이것은 당신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시기가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른 것이라고. 이것을 어찌 똑같이 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요. 소진과 장이가 살던 시대는 주황실 세대에서 제후들이 각각 왕국을 임하고 서로 패권을 다투며 무력으로 맞서도 그래야 인물을 얻은 나라는 정해졌으면 인물을 잃은 나라는 멸망했던 것이요. 그 때문에 은빈이 좋은 자의 의견이 받아들이고 그의 몸은 높은 빛에 올라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어. 하지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성명하신 황제께서 조정에서 정치를 장악하시고 그 언덕이 천하에 골고루 미치고 있으며 제후들은 모두 종하고 복종하여 그 위엄과 성망이 사방의 오랑캐 땅까지 멀리 떨치고 있어. 이제 천하는 마치 한 집안처럼 안정되고 태평스러운 시절을 구가하고 있어.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도 손바닥 안에서 주무르듯 너무 쉽게 하게 되니 도대체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떠한 근거로 판별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니 소진과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고작해야 말단 관리에 불려가 있을 것이오. 어떻게 실황과 같은 자를 꿈꿀 수 있겠소.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